자면서 듣는 국제정치, 미국을 건드린 나라, 베네수엘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진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아니라 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된 나라였죠. 석유에 의존했던 경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린 정치, 그리고 점점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가 오랜 시간 겹쳐지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는 베네수엘라가 어떤 선택들을 거쳐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이해하려면 정치보다 먼저 이 나라가 어떤 구조 위에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석유를 많이 가진 나라였습니다.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의 대부분이 석유에서 나왔고 수출도 외화 수입도 거의 전부 석유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높을 때는 국가 재정이 빠르게 커졌고 복지나 지원 정책도 단기간에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이 빠른 나라처럼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 구조는 아주 큰 위험도 안고 있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국가 재정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었고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판단까지 석유 가격에 끌려다니기 쉬웠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이 거의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한 구조는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과 외교 문제의 바닥에 깔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정치 이전의 구조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위에서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98년 대선 이후 이전과는 다른 방향의 정치 노선이 등장합니다. 국가는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 더 깊이 개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은 점점 커졌고 정책 결정 역시 중앙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 권력은 점점 개인과 특정 세력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입장도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국가 개입을 지지하는 쪽과 그에 반대하는 쪽이 비교적 분명하게 갈리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베네수엘라가 국제사회와 완전히 고립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 갈등이 폭발하기 전 말 그대로 씨앗이 뿌려진 단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여러 차례 선거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선거가 거듭될수록 결과보다 먼저 과정에 대한 의문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선거가 얼마나 공정했는지, 관리 과정은 투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1998년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기존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며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1999년 차베스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죠. 이때부터 베네수엘라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커지고 권력은 점점 대통령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새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 권한은 강화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국유화 정책과 강한 권력 집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 단체, 일부 노동조합, 야권 정치 세력, 그리고 군 내부 일부가 차베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사회는 찬반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됐고 정치적 긴장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2002년 4월 11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합니다. 시위 도중 무력 충돌과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혼란 속에서 군 내부 일부 세력이 움직입니다. 군은 차베스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차베스는 결국 체포되어 외딴 군기지로 이송됩니다. 동시에 국영방송에서는 차베스 지지 방송이 중단되며 대통령의 통제력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차베스는 실질적으로 권좌에서 축출된 상태였습니다. 임시정부가 헌법 질서를 해체하자 상황은 빠르게 반전됩니다. 먼저 차베스를 지지하던 시민들, 특히 빈민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파가 수도 카라카스의 대통령궁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차베스의 복귀를 요구하며 거리 시위를 벌입니다. 동시에 군 내부에서도 균열이 드러납니다. 쿠데타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부대와 장교들이 임시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차베스의 정당한 지위를 인정합니다. 군이 하나로 통제되지 않으면서 임시정부는 실질적인 국가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2002년 4월 13일 친차베스 성향의 군 부대가 수도의 주요 시설을 다시 장악합니다. 임시 대통령 카르모나는 축출되고 차베스는 군 헬기를 통해 대통령궁으로 복귀합니다. 체포된 지 약 48시간 만이었습니다. 차베스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을 재개하며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2013년 3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가 사망합니다. 차베스 사망 이후 당시 부통령이었던 니콜라스 마두로가 헌법 절차에 따라 권력을 승계합니다. 이후 실시된 선거를 통해 마두로는 대통령직을 확보하며 차베스 체제 연속성을 공식화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베네수엘라는 이미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분열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마두로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격 하락, 외환 부족, 물가 폭등과 생필품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제 위기는 빠르게 사회 불안으로 이어졌고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점점 확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정부 시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정치적 긴장은 고조됩니다. 2017년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집니다. 시위의 주요 배경은 권력 집중, 사법부 독립 약화,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같은 해 마두로 정부는 재헌의회 선거를 강행합니다. 정부는 이를 정치 안정과 헌법 개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야권과 국제사회는 기존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재헌의회는 실질적으로 기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8년 5월 마두로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는 주요 야권 후보의 출마 제한, 일부 야권 세력의 보이콧, 선거 환경의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는 선거의 정통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재선 이후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갈등 심화, 정치적 고립 확대, 사회 불안의 구조화라는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베네수엘라는 권력 집중이 강화된 장기적 정치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2010년대 중반 베네수엘라에서는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제도화할 법적 틀을 마련합니다. 2015년 3월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행정명령 251369-I를 발동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베네수엘라 상황을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 정책에 대한 비상위협으로 규정하고 자산 동결과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는 개별 조치가 아닌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은 당시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었던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2018년 대선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한 조치였습니다. 같은 달 미국 재무부 산하 OFAC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을 겨냥한 핵심 제재로 이후 석유 운송 거래와 연관된 기업과 선박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됩니다. 2019년 8월 5일 미국은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베네수엘라 정부 관련 자산을 광범위하게 동결합니다. 이 조치로 대베네수엘라 제재는 금융, 에너지, 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로 완성됩니다. 2019년까지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는 법적 근거 확립, 정치적 정통성 문제와 연동, 석유 부문을 핵심 축으로 한 포괄적 제재 체계로 정리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합니다. 이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은 크게 흔들렸고 원유 공급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가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다시 한 나라가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2023년 10월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진행되던 정치 협상과 선거 환경 개선 가능성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8일 미국은 하나의 카드를 꺼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 재무부 산하 OFAC는 제너럴 라이선스 서식회사 GL44를 발급합니다. 이 조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도 가스 부문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재 완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걸 석유가 필요해서 풀어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선거 환경 개선, 정치적 약속 이행,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제재 완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OFAC 공식 문서에 명시합니다. 즉, GL44는 선물이 아니라 조건부 기회였습니다. 2024년 4월 그리고 그 기회의 유효기간이 다가옵니다. 2024년 4월 미국은 GL44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GL44A를 발급합니다. 이건 새로운 완화가 아닙니다. 이미 허용된 거래만 2024년 5월 31일까지 정리하라는 윈드다운 라이선스였습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정치적 이행이 미국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 그래서 제재 완화 수단은 멈추고 다시 제한이 강화됩니다. 이 시점부터 미국의 제재 정책은 정치적 이행 여부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되는 조건부 관리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2024년 중반 베네수엘라의 선거 일정과 후보 자격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다시 커집니다. 카터 센터를 포함한 국제감시단체들은 선거 환경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의 검증 가능성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제기합니다. 2024년 베네수엘라의 선거 국면 이후 국내 정치 상황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일부 시위 참가자 및 정치적 연관 인사들이 구금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제인권 단체들과 외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반정부 시위와 연관된 구금 사례들이 존재했고 베네수엘라 당국은 치안 및 질서 유지를 이유로 구금을 정당화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2025년 12월 26일 선거 이후 시위와 관련해 구금됐던 99명을 석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인권단체들은 실제 정치적 구금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 문서 어디에도 전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 마약 밀매 차단, 미국 본토 안보 보호. 이 명분 아래 미군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들을 차단하고 납포하고 봉쇄해 왔습니다. 이 작전들은 미 남부사령부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미국 정부는 이를 어디까지나 대마약 대테러 작전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2025년 말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미국 언론들은 베네수엘라와 연관된 일부 시설과 해상 네트워크가 마약 밀매 거점으로 판단됐다고 보도합니다. 동시에 제재를 우회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석유 수출선들에 대해 납포와 차단이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마두로 정권을 향해 강한 정치 외교적 압박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져왔습니다. 이것은 전면전도 아니고 단순한 외교 경고도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동시에 움직이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 그리고 2026년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 전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인지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한 마지막 경고인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항상 이런 순간에서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시간이 지나야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의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이 선택이 어땠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 잠자면서 듣는 국제정치, 미국을 건드린 나라, 베네수엘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